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통화 가치가 출렁일 때마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도 나름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과 긴장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중간에 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위안화 가치 하락과 그 문제점 알아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도 너무 오르는데요. 이 물가가 오른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가는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물가가 정부의 미흡한 부분을 틈타서 오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AI 대처 실패가 계란 가격 대란이 된 것처럼 말이죠. 경제 전문가와 함께 현재 물가 비상의 배경 알아봅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에 있는 날입니다. 매번 새롭게 등장하고 진화하는 불법 금융. 오늘도 귀 쫑긋 세워서 소중한 재산 지키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지난 6일 2005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에 최대폭으로 절상했지만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국발 금융불안 올 1월에 아주 혹독하게 경험해봤습니다. 또다시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도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금융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6일이었죠. 10여 년 만에 이 중국 당국이 최대폭으로 이 위안화를 절상해서 좀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가 싶었는데 계속 하락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그 위안화 가치가 지금 올해 들어서만이 아니고 2014년 이후에 꾸준히 절하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2.5% 정도 절하됐다가 2015년에는 4.4% 정도 절하, 그리고 지난해 2016년에 6.5% 정도 절하됐습니다. 네. 이 어떤 절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절하가 좀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속적이고 좀 여태까지 계속 변해왔었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보도가 되는 이유가 달러당 7위안이라는 기준선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중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꽤 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동안 달러당 6위안대에 움직이다가 이제 달러당 7위안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다들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달러당 7위안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입니다. 네. 2007년에 이제 달러당 7위안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위안화가 절상이 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부터 다시 위안화가 절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달러당 7위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안화의 어떤 절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네. 여기에는 이제 중국 경제에 좀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그게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교역량으로만 해도 25% 4분의 1가량이 엮여 있는데 이런 변동이 우리에겐 영향이 없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차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급락되는 게 급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경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때문인지 혹은 최근에 금리를 올리고 올해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리의 움직임 때문인지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인에다가 중국의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위안화 전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미국 요인이라는 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 신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예상 때문에 네. 미국 국채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8%에서 대통령 선거 당일 이게 지금 최근에는 2.4%로 급등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른 이제 신흥국에 돈이 들어갔던 돈들이 이탈하는 그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실제로 달러 지수가 2016년 5월에 한 93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102 정도가 됩니다. 한 기간 동안 한 10% 정도가 달러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절상이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달러 가치, 달러라는 미국 돈의 가치가 좋아지고 비싸질수록 결국은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역시 이런 여파로 외환 보유액이 줄면서 위안화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자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자금이 유출이 확대되면서 네. 외화 수요가 늘고, 이제 외화 수요가 는다는 거는 이제 결국 위안화의 값이 떨어지는 이제 약세로 가는 요인인 거죠. 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서 위안화 약세가 됐다라기보다 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위안화 약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외환 보유액이 아주 급감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도리어 역으로 위안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달러를 풀기도 하고 이 대응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 그 효과, 속된 말로 그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또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정 정도 효과는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1월 6일 날, 절상을 했죠. 네. 절상을 유도했던 이제 이후에 또 바로 위안화가 크게 약세를 됐거든요. 오늘도 이제 약세로, 기록하고 있고, 위안화가. 네. 이제 이건 결국 중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위안화의 어떤 약세 폭이 더 큰 것은 중국 본토 내에 있는 위안 달러 환율보다는 홍콩에 있는 그 위안 달러 환율이 훨씬 더 위안화 가치가 더 절하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훨씬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좀 대응 그 패턴도 이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의 어떤 개입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원인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중국 정부는 이제 과도한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지만, 이제 위안화 절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위안화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달러를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위안화 매입을 하면 그 중국 본토 내 위안화 자금 시장, 이 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과도한 위안화 절하를 막게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외환 보유액을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액이 너무도 급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도리어 중국이 이제 대외 신인도 외환 보유액이 적정한 숫자보다 더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 정부의 어떤 개입 강도가 좀 조절되는 것도 그런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미국 정부 새로운 행정부는 특히나 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지정을 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 당국의 개입 정도에 따른 여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달러당 7.65 위안 정도까지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이 대처에 따라서 이런 경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좀 가장 고점을 찍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참 환율을 전망하는 건 네네. 쉽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어떤 방향성을 볼 때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이 세 차례
또는 그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지수나 올해 성장률은 지난 그러니까 2016년 성장률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낮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이제 대세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내 부동산 버블 붕괴의 어떤 리스크하고 기업 부채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서 올해 위안의 어떤 절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다만 미국의 어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자체적으로 이 위안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절하될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이것이 또 이 외국인 자금들, 그러니까 자금의 유출을 또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중국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위안화는 절하가 되겠지만 아주 가파르게 그런 절하가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완만한 절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 변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위안화의 이 중국 국내 상황만 고려해봐도 가파른 상황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데요. 예. 그런데 특히 이 위안화와 이 한국 원화가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원화도 지금 동반 약세, 즉 달러가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이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절하가 된다는 말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또 한국의 수출, 또 한국의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럴 경우에 또 역시 한국 경제에서도 외화라든지 자본 유출 같은 우려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한 내용인데요. 네. 결국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의 어떤 자원의 블랙홀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타격을 받고 또 이제 자원 수출국들이 이런 이제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신흥국 전체적으로 좀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신흥국의 어떤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 경제의 불황에 따른 직접 영향도 있고 또 이 같이 움직이는 환율 때문에 우리 역시 환율에 대한 충격들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사실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좀 뭐 강대국들마저도 지금 문을 닫고 꽁꽁 자기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일 통화 수화부조차도 지금 협상이 되지 않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외환 상황에도요. 굉장히 큰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요. 예. 근데 이제 한일 통화 수합이라든지 지금 뭐 중국과의 통화 수합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한일 통화 수합에서 일본 자금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좀 보험 성격인 거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중국 경제 불안 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대외의 어떤 그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제 좀 이제 자금의 전반적인 어떤 유출입 이런 부분들의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중국이 이 외환 보유액 특히 이 중국 내의 어떤 외화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중국계 자금이 본국으로 이 환류될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국계 자금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이제 중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좀 와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럴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그러니까 결국 그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개입인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을 피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한국도 사실 계속 거론되고 있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안정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당국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럼 이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은 이렇게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돈의 흐름 또 이 환율 방어 등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금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께서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생각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의 주제 물가입니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축, 수산물은 최고 2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설 명절 어떻게 지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죠. 취준생처럼 아직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한 끼 끼니조차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오르지 않고 취업문도 꽁꽁 닫혀 있는데 금리는 오르고 있고 물가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자연스럽게 놓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이 대책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선물 나눠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공감해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Steak and Sprite Pasta and Sprite Party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돈이 없는 게 문제지만 더 돈이 없는 큰 문제는 바로 소득을 위한 고용, 취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 소식 첫 번째로 준비한 경제 톱 뉴스. 오늘은 2대12 권소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늘 말은 했지만 100만 명을 돌파했네요.
네, 이 일자리 사정 보면 참 갑갑한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니까 작년 실업자가 102만 2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3만 6천 명 증가한 건데요. 2000년에 실업자 통계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업률을 보면 3.7%였는데요.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것도 2010년 3.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15세에서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무려 실업률이 9.8%였는데요. 네. 2015년에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한 겁니다. 그 결국 10명 중에 1명꼴로 백수라는 뜻인데요. 네. 또 여기다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르는데, 네. 1616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로 이제 6만 4천 명 증가한 건데요. 이유를 보면 재학, 학교를 다니거나 수강, 그리고 육아, 이런 걸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연로해서 혹은 가사 업무 때문에 그냥 쉬었음, 이런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는 네. 늘었습니다. 특히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162만 5천 명이었는데요. 2011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16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구직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실업률도 높아지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또 올해부터 인구 절벽의 원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실업자가 느는 것도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청년 실업률만 이렇게 좀 심각하다,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경기가 그렇게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전경련과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10개 기업 중에서 48.6%가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에서 처음부터 일을 가르쳐야 되는 새내기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취업 경험별로 실업자를 나눠보면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 9만 5천 명으로 16.1%나 늘었는데 반면에 취업 유경험자 실업자는 2.5% 늘었으니까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무경험 실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네. 청년층 대부분이 경력 없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직을 하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부에서는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한 사실상 이 청년층 취업률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직을 미루고 일단 취업용 스펙 쌓기 이런 거에 집중하는 청년층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수는 더 크다. 10분의 1이 아니다라고 듣는 분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특히 제조업이 많이 쇠퇴하고 구조조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작년도 한 해 이제 조선, 해운 이런 업종들의 구조조정이 화두였잖아요. 이런 여파를 피할 수 없었을 텐데요. 지난해만 해도 매달 15만 명씩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월 증가폭이 4만 8천 명으로 급감했고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해서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 감소폭이 매달 커져서 12월에는 무려 11만 5천 명 줄어들었는데요. 주로 조선업 같은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울산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3%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반면에 또 이제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세를 보였던 자영업자가 지난해 8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이후로 매달 증가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뜯어보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자영업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소비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소득이 줄어들고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정말로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어야겠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가구가 50% 이상이다. 즉 절반 이상은 다 1억 넘게 대출받았다 이 얘기네요. 네,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52.8%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 대출 가구는 37.8%, 그리고 2억 원 이상 대출 가구도 15%나 됐는데요. 이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가구주가 만 20세에서 59세인 전국 5천 가구, 그리고 또 보금자리를 이용하는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관련 조사에서 1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2010년 조사 때만 해도 이 비중이 25.7%였는데 계속 늘어서 이제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네, 비중 커지고 소득은 줄고 큰일입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업자 100만 명 돌파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일자리는 사실 민생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제 요인이잖아요. 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도 늘고 또 소비가 늘고 그래야 이제 내수 경기가 펼 텐데 지금 사실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자리가 이렇게 사정이 안 좋다는 게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아마도 이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걱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연초부터 서민경제는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I 대책이 늦어졌다. 그래서 계란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생필품 물가가 서민들의 삶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물가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경제야 이 물가는 자연적으로 시장이 조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한국 경제의 균형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더 심각한 걱정의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도 설 연휴 직전 대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물가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작년 12월 평균 물가 상승률을 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3%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 보면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지금 서민 물가 경제 계속 이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배경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일단은 공표되는 공식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하고 굉장한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공식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면 사상 유례 없는 초저물가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탁 물가 혹은 밥상 물가 이런 개념화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그런 요인이 최근 한파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무나 배추와 같이 이런 가격들이 100에서 200% 인상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네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AI로 인해서 이 계란값, 닭고기값 이런 가격들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이라든가 소주, 맥주와 같은 서민들의 이런 식품들의 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공식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굉장한 괴리를 느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큰 규모의 국가 경제에서 바라보는 물가의 표준치와 이 서민 물가의 괴리가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공공요금이라든가 가스비 이런 걱정들도 지금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이니까, 시장 경제니까 물건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거 정부가 좀 빈틈을 보여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일제히 지금 서민 물가만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타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것이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네.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한다든가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이런 틈을 타서 이제 각종 소비재 물가들 이제 소비재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공산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물가가 낮아서 걱정이다라는 뉴스가 작년 초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간다, 디플레의 전조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물가 낮은 건 사실인데 생활 물가, 소비자, 그러니까 서민 물가는 너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서민들 소득은 또 줄어들거나 제자리거든요. 네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면 실질 소득은 엄청난 속도로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고리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 왜 줄어드냐? 그것은 고용 불안에서 옵니다. 기업들이 예. 그렇죠. 고용 불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그 양이 줄어서,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고용 불안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늘지라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임시 일용 근로자라든가 이런 불안전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되기 때문에 양과 질 모두에서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네. 불안해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서민들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상황이겠네요. 못 쓰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되는데 네. 사야 되는 물건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니 도저히 이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돈을 안 쓰게 되면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악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고용이 안 좋아지면 소득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소비가 또 안 좋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생산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생산을 안 하면 또 고용이 네.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이쯤에서는 뭐 경제 분야의 어떤 정부라든지 혹은 경제단체가 개입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일반적인 분들이 상식을 가질 것 같거든요. 악순환이라는 게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야 비싸면 사 먹지 말고 뭐 힘들면 좀 줄이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순환 고리를 깨는 거죠. 그게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를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악순환 고리를 깨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의 배경이 되는 요인들을 보면 한파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파가 있잖아요. 네, 이상기온들. 그렇죠. 이상기온들. 여름에도 늘 폭염이라든가 늘 홍수라든가 이런 폭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류독감도 올해만의 이슈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던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경제 정책이고 그것을 통해서 악순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물가가 폭등할 수 있거나 출렁일 수 있는 요소를 알고 있고 예측 가능하고 반복된다면 그거 막아내는 게 바로 물가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물가 오른다라는 걱정만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이 물가를 잡는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흔히 보통 분들은 한국은행은 돈 찍어내는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 물가의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통화나 금리 이걸로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낯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바뀌고 있을까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적정 물가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고 학교의 목적이 인재 양성에 있듯이 네. 한국은행의 목적은 적정 물가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를 적정하게 올리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적정 물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적정 물가가 2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차원에서만 보면 물가가 목표 물가를 향해 가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의식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서민의 물가, 서민이 체감하는 이 밥상 물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따로 개발해서 그 지표에 의존해서 적합한 경제정책들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네. 이 조류독감에 의한 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네. 그 대책이 4월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감,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만 보면 1.3이니까 이거 뭐 물가 뭐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사실 수치 뒤에 책임론을 좀 숨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 물가를 직접적으로 직감하고 그것에 맞게 적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체감 물가, 이런 밥상 물가 이런 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큰 틀에서 금리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시중은행은 각종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들, 또 물가에서의 괴리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이 소득이나 물가의 불균형, 뭐 당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결국 내수가 살아나고 좀 활력을 얻으려면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서서 공허한 이 종합 대책들 지적도 해주셨지만 좀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소득 수준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 정책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용률 이 숫자만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자도 늘고 그리고 취업자가 갖게 되는 일자리의 질도 올라가서 네. 궁극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첫 번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들, 여름에는 폭우나 가뭄이 있고요. 겨울에는 한파나 폭설이 있죠. 이런 계절적인 요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 물류 시스템을 정비한다든가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해결점들 정부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날씨는 아주 차가운 오늘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 금융을 막기 위해서 좀 뜨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도 그분들과 함께 이 소중한 경제 재산 막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자, 오늘 좀 이 보이스피싱 예방 이야기들 중에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운영, 이게 사실 좀 가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시도하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요, 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가 네. 어떤 모형새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 김 PD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뭐 개그 코너에서 이 중국 억양의 한국말 쓰는 그런 걸로만 저희가 희화해서 알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조직으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뭐 기술력도 있고 뭐 좀 무서운 조직 포인트도 껴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그 보이스피싱 조직범들이 파밍이나 해킹과 같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조직폭력배와 같은 거대한 조직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전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가 네. 자수를 하고 현재는 경찰과 함께 이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네. 정보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 근거해 보면 네. 실상은 우리의 통념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제보 내용에 의하면요, 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몇 개의 그 거대한 조직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SNS 상에서 오픈 마켓 형식으로 이 전업화, 분업화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이 SNS 상에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각자가 분업화 전문화된 특기를 갖고요. 그때마다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개인정보, 대포폰, 대포 통장 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A는 뭐 콜센터를 맡고 B는 개인정보, C는 대포통장, D는 대포폰을 전문으로 맡아서 서로 거래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의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죠. 약간 더 섬뜩합니다. 이게 어떤 눈에 띄는 거대 조직이면 뭐 일망타진도 가능하고 수사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모여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업해서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건데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픈마켓 형식으로 운영된다. 좀 자세하게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중국에 QQ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메신저죠. 예. QQ 메신저는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인데요. 이 중국에서만 8억 명,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네. 이 QQ에 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개설된 대화방이 다수 있는데요. 이 개설방에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개인정보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QQ 메신저의 한 대화방에서 이제 콜센터 조직원이 지금 그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성공했다. 곧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는데 대포통장을 제공해달라라고 댓글을 올리면, 네. 그럼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대포통장을 제공해주겠다는 참여자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리는 거죠. 이게 정말 좀 기존의 인식과 완전 다르다라는 걸 듣는 분들도 지금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렇게 오픈마켓을 이제 한 명한테 우리가 사기쳐서 돈 받을 겁니다. 통장 낼 사람 이렇게 해서 모집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그러면 역시 그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거 아닌가요? 수익 배분 비율 같은 것들도 좀 나눠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이 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뭐 검찰이나 뭐 정부기관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서 사기를 시도하는 콜센터가 수익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평균적으로 보면 콜센터가 한 60%,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조직이 한 40% 정도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이 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측의 이익 분배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예, 그만큼 또 예방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통장에 대한 이 주의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대포통장 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 대포폰, 이런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역시 SNS상에서 이런 식으로 마구 거래가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 필수 도구인 대포폰의 경우에도요. 수신 전화는 대당 40만 원, 발신 전화의 경우는 대당 35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화 화면에 070으로 표시되면 아무래도 이 전화 받는 분들이 전화를 잘 안 받기 때문에요. 네.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판매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신번호를 불법으로 변작시켜주겠다는 그런 광고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개인정보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더욱 충격적인데요. 네. 이 해킹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조직이 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값비싸게 매매되는 이 개인정보는 최근 대출 신청을 했다가 이제 부결이 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인데요. 네. 이 최근 데이터베이스일수록 그리고 이제 대출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일수록 더 비싸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까지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정말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이 부결된 사람들 또 최근에 대출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들 그 절박함을 이용할 것 같은데 역시 그래서 비싸게 거래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대출 신청을 했다가 이 부결난 분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고 생계를 위해서 이 급전이 절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겟이 되는 거죠. 사기범들은 이런 분들께 전화를 해서 자기가 금융회사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보내주면 우리가 전산 작업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저금리로 대출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내용은 오늘 아마 처음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슨 어두컴컴한 지하 방에 이 범인들이 앉아가지고 전화기 놓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오픈마켓으로 SNS상에서 서로 공모를 한다는 거 참 두렵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조회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 대출 조회한 이후에 뭐 낯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권유해오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네. 보이스피싱을 더욱더 의심하셔야겠고요. 네. 또 저희가 이렇게 그 확보한 중국 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영상을 보면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화기 한 5대, 6대 설치해놓고 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런 중국 교포 한 2-3명이 이미 확보해놓은 개인정보와 그 준비해놓은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면 중국 연변 지역에 이렇게 소규모 형태로 가정집 형태로 운영되는 콜센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대한 조직 한두 개가 보이스피싱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조직만 검거하면 네. 보이스피싱이 그녀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SNS에서 오픈마켓 형태로 전업화, 분업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어느 한두 개의 조직만 검거한다고 해서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 오늘 놀라셨을 텐데요. 이분들은 공범자 간에도 서로 그러니까 얼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잡기가 어려운데 결국 저희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한 번 더 의심하고 속지 말고 스스로 예방하고 제보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나쁜 범죄자들이 결국은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공감사전 물가인데요. 0080님 10살 아들이 김밥 500원 올랐습니다. 25% 올랐는데 아빠 월급은 25% 오릅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예, 물가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마운트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